자, 이어서 갈게요. 30년대 민족말살 통치 정책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 신민화 정책. 황제국가, 일본 천황이죠. 황제국가의 신화가 되고 백성이 되는 정책이다, 이런 뜻이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볼까요? 한국인의 민족의식 말살, 내선일체. 내선은, 내는 일본을 얘기하고 선은 조선을 얘기합니다. 일본인과 조선이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지 않죠, 절대로. 일선동조론, 일본 사람과 조선의 조상이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지 않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한국 신민화를 강조하게 됐다. 천황이 충성하는 백성을 양성, 침략전쟁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한국 신민화 정책이라고 한다. 첫 번째, 국가총동원법 별표 하나 기본입니다. 38년입니다. 옆에 중일전쟁은 37년입니다.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대륙 침략을 본격화하는데 일제는 한국에서 물적, 인적 수차를 강화했다. 국가총동원법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 1938년이죠. 아까 37년에 중일전쟁이 터져 나오죠. 자, 우리 상식적으로 전쟁을 하게 되면 뭐야?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에 군인과 군인이 싸우잖아요. 그렇잖아요. 민간인이 싸우기는 좀 힘들잖아요. 군사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대신 우리나라 어떻게 예비군 제도를 둬서 이렇게 전역자들을 별도 훈련을 시켜서 예비를 모아놓은 거죠. 군 조직을 만드는 거죠. 예비군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냈죠. 국가총동원법이라는 얘기 이거야. 군대, 군인과 상대 국가의 군대, 군인 간의 싸움이 보통 통상 우리가 아는 전쟁이에요. 근데 국가총동원법이란 군인만 두는 게 아니라 누구도 두는다는 얘기죠? 일반 우리 백성들도 같이 참여하는 거야. 이게 국가총동원법. 되게 무서워지는 거야, 이거. 전쟁이 일어났나 봐. 이렇게 제 3의 입장에서, 관조적 입장에서 봤던 것들, 내가 직접 차출돼서 전쟁에 참여되는 군인의 역할을 하게 되는, 이게 국가총동원법이에요. 일본 입장에 어떻게 총비상을 거는 거지. 총비상을 걸었다 봐야 돼요. 군인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을 다 참여하게 만들었다. 39년 산미정식계획을 다시 재개했다. 20년대 산미정식계획 했다고 그랬죠. 30년 들어가면서 전쟁이 벌어진 시기에 한 번 더 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경제생활의 규제. 소비규제를 목적으로 식량배급제도 밑줄 긋습니다. 식량배급제도 39년. 그 다음에 미국 공출제도 밑줄 긋습니다. 식량 배급을 줬죠, 국가에서.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데도 식량을 배급해 주죠. 근데 배급한 양의 또 반을 또 뺏어갔어요. 이걸 공출제도라고 불러요. 쌀뿐만이 아니라 전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태평양 전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 있는 솥단지 있지. 옛날 시골에 가면 솥단지 있잖아. 우리 지금 밥통에서 전기밥솥 밥을 모르지만 까만 밥솥이 있단 말이야.
가끔 우리 삼겹살집에 가면 소뚜껑 삼겹살 이렇게 팔잖아. 뚜껑 엎어가지고. 그거야, 그거. 쇠 붙이잖아. 그 다음에 교회, 절, 종들 다 숟가락, 젓가락 싹 빼앗아갔다는 뜻이에요. 이걸 공출제도라고 불러요. 전쟁을 앞두고 해서 물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빼앗아갔다. 공출제도 강화. 모든 금속재, 그릇, 농기구, 식기, 교회나 사원의 종가에다 쟁발해갔다. 국민정신, 총동원, 인적, 물적 다 총수탈해갔다. 다음 페이지. 근로보국대. 조선일 강제를 끌고 가서 도로, 철도, 비행장, 신사 등을 건설하는 총동원된 게 근로보국대. 알바비라든가 비용 전혀 주지 않습니다. 강제로 끌고 갑니다. 네. 다음에 징용과 징병제 보겠습니다. 39년부터 모집 형식으로 40년의 알선 형식으로 100만 이상을 끌고 가게 되었다. 그리고 약 20만 명 일부는 탈출하여 강복군에 흡수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인물이 지청천 같은 사람들이 강복군에 흡수된 인물들입니다. 정신대, 별표, 말씀 많은 게 항상 정신대죠. 우리 박스에서 보시면 제일 밑에 정신대 있고 그 다음에 이안부가 있죠. 정신대 하면 이안부를 동일시하는 경우가 이거 아닙니다. 저 정신대는 여성을 노동으로 차출되는 것 같다고 우리 정신대라고 부릅니다. 기안부는 여기 일부와 그 다음에 국가에서 별도로 차출해서 끌고 가는 거죠. 지네들 말로 하면 성매매라고 얘기합니다. 성매매라는 건 성을 사고 판단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죠? 근데 성매매가 될 수 없죠, 이것은. 어떤 여성이 성매매를 원하는 여성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 천지에.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뭐라고 바꾸나요? 착취한 거예요. 성을 착취한 거예요. 이런 만행을 저질렀어요. 역사 이후에 이런 일이 없어요, 세상에. 우리가 수없이 많은 전쟁이 있잖아요. 그죠? 전쟁이라면 가장 약자가 여성, 어린이, 노인이거든요. 그럼 이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받아야 희생됐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본 애들은 이걸 똑같이 하고 있다고요. 일본 애들은 매매했다고 얘기합니다. 매매하게 되면 어떻게? 내가 돈을 주고 바꿨기 때문에 이건 죄가 아니라는 식의 얘기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머니 따지고 이거 착취예요. 지금 뭐죠? 성노예를 만든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우리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에 이거 사과해달라고 요구하잖아요. 사과해달라. 절대 사과하지 않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겁니다. 그 항상 강화문에 가면 소유 집회를 통해서 이런 걸 하고 있어요. 뜻을 같이 하는 대부분 여성들이죠. 거의 대부분 80~90%. 자, 볼까요? 12세에서 40세의 여자 수십만 명을 강제 동원. 강제 동원 뭐야? 노동의 강제 동원에 대한 뜻이 되는 거 여기까지는. 그죠? 노동 여기까지는. 이 중에서 5.7만 명은 이안부로 성적 노리개로 전락시켰다. 이거 말고도 개별적으로 이렇게 또 성 착취한 애들이 또 발생했다고 기록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는 절대로 이 약자인 여성을 갖다가 정신대 또는 성노예로 썼던 이 부분 절대로 이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가장 아픈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했잖아요. 우리 국민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국가가 힘이 없으니까. 특히 약자라고 할 때는 여성들 지키지 못한 건 되게 치욕적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봤을 때. 자, 박스를 쭉 정리하는 거 한번 볼게요. 두 번째, 국가총동원법 38년 밑줄 긋습니다. 이건 꼭 잡으셔야 별표 앞에서 하나 하셔야 연도 외우셔야 돼요. 국가총동원법 설명드렸습니다. 군인과 군인이 아니라 이제 일반 민까지도 차출되어가는 상황이었다. 39년에 뭐예요? 국민징용령법입니다. 국민징용령. 39년부터 모집 형식으로 40년부터 알선 형식으로 100만 이상을 끌고 왔다. 징용령. 징용이란 뭐냐면 봐보죠. 징용. 쓸 용자야. 뭐야? 노동에 차출됐다는 뜻이 되는 거야. 무작위로 오지 마. 징용은 나를 쓰겠다는 거, 쓸 용자니까. 노동자로 쓰겠다는 징용령. 끌고 와서 뭐 해야 되지? 임금 줘야 돼, 안 돼야 돼, 임금을?
임금 줘야 되잖아. 근데 임금 줬어, 안 줬어? 안 줬잖아요. 그 우리가 지금 현재 그 끌려갔던 사람들이 소송 거는 게 이거예요. 소송 걸었잖아요. 그 대표님 회사가 뭐예요? 지금 현재 일본? 예, 미쓰비시예요, 미쓰비시. 예, 가끔 농담도 하잖아요.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미쓰비시 엘리베이터를 쓰고 있어서 제가 사무실에 가서 아니 웬 엘리베이터를 미쓰비시를 쓰고 있냐고. 우리 것도 되게 많은데 뭐 현대 것도 있고 못 있고 많은데 왜 하필 미쓰비시 거냐고. 관리소장 말 저기요 제가 쓴 게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건설사들이 다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의미는 잘 알겠습니다. 자기도 알고 있다는 거야.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와서 얘기를 한다는 거 소장한테 하고. 아니 왜 미쓰비시 엘리베이터를 쓰냐고. 보통 우리가 다른 애국제 물건을 쓰더라도 큰 말 없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미국산 뭘 쓰든 누가 뭐라 합니까? 그죠? 자기 사고 싶은 소비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데. 근데 이건 좀 그렇지 않냐? 우리가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그분도 뭐 할 말이 없잖아요. 저기 바꾸려고 하면요. 입주자민들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돈을 다 몇백만씩 내야 되기 때문에요. 불가능합니다. 답변을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선생님의 애국 충정을 알아주지 못하거든요. 소장님이. 가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사신 아파트에 미쓰비시 게 있으면 소장님한테 얘기하세요. 이왕이면 좀 바꿉시다. 우리 이거 뭐 현대 것도 있는데 말이야. 하필 이거 뭡니까 이렇게. 지금 여기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애교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징병제 43년입니다. 약 20만 명이 끌려갔고요. 일부는 탈출해 강복군 흡수됐고 동원은 1944년이다. 학도 지원병 학생까지 갑니다. 조선의 전문학교, 대학교 학생들 전쟁 때 끌고 갔다. 43년. 다 돌아오지 못했죠. 그러니까 학도 지원병, 징병제가 이제 전쟁을 앞두고 전체 다 끌고 가는 거예요. 배우는 학생을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얘들 전부 다 어디에 배치될까요? 학생들, 그 다음에 징용애들, 징병애들 전부 다 학생들, 징병애들 다 끌려가는 전부 다 어디에 배치하냐면 동남아 섬 지역에 배치하게 돼요. 일본 군복을 입고요. 근데 이때 누가요? 미군 애들이 비행기를 다 폭격해요. 거의 90% 희생자가 전부 다 우리 조선인들이에요. 조선인들이에요. 우리 동남아 쪽에 섬들이 되게 많거든요. 거기 전부 다 우리 조선인들 끌려간 애들 돼 있다고. 그 일본 애들이 우리 총알바지를 썼다고밖에 해설할 수 없어요. 거의 다 돌아오지 못했다. 43년 같은 애들 전부 다 43년, 44년에 다 오지 못했다. 그래서 여기도 좋아요. 43년에 갔다가 44년에 다 죽었다. 오지 돌아오지 못했다. 44에 다 죽었다. 돌아오지 못했다. 44년에 아까 방금 했던 여자 정신대, 그 다음에 이안부 문제. 협력업체는 안 하셔도 됩니다. 오른쪽 민족 말살, 이제 민족 문화 말살을 가겠습니다. 했던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선일체, 일선동조론 같은 구호들을 통해서 한국 신민 서사를 남성했다. 한국 신민 서사의 몇 보고 서자가 맹세할 서자입니다. 맹세하는 겁니다. 한국 신민 서사. 신사참배. 그 전쟁 중에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을 통해서 일본인 군인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미군 애들이 연합군에게 희생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신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집을 짓죠, 이렇게. 그죠? 배웠죠, 여러분들 배우면. 이렇게 집을 짓고, 이런 식으로 사람 이름 죽은 사람에게 쭉 기록을 한다고. 이렇게. 신사에다가 이필 모시고 여기다가 제사를 지내고 A를 갖추는 걸 갖다가 우리 조선인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를 침범하다 희생되신 분들, 그 다음에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에 나와서 희생하신 분들에 우리가 애도를 표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할아버지, 우리 형님 군대 나가서 돌아가시겠는 거기다 슬프다고 애도하라는 얘기가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누군가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해를 가고 아버지를 돌아가시겠어. 그 살인자가 고맙습니다. 덕분에 주위에서도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황당하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도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 우리 가족을 이해를 가했는데 잘하셨어요. 고마워요. 제 관리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자기 가족에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이와 같은 걸 우리에게 강요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저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궁성요배. 궁성이 있는 곳을 향해서, 즉, 동쪽을 향해서 절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 신사참배. 그림 한번 봐보세요. 학생들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그 기록을 보면 학생들이 학교를 가게 되면 수업을 하기 전에 운동장에 전부 다 모이게 한다는 거예요. 열정히 차례하고 경례하고 일본 동쪽을 향해서 묵념 뭐 이런 식으로 순서를 통해서 교육이 들어간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민족문화말살 38년 조선교육령에 따라서 우리말과 글의 사용을 금지하고 역사를 발표했다. 3차 교육령 뭐라고 했지 아까? 우리말과 글을 금지했다는 말 밑줄 긋고 수의 과목 썼어. 수의 과목. 즉 선택 과목이었다는 얘기죠. 실질적인 아까 폐지라고 얘기했죠. 아까 4차 교육의 폐지가 본격 폐지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건 수의 과목이라는 말이 더 어울립니다. 민족근원말살 창씨개명 볼까요? 1939년에 창씨개명이 일어나죠. 그래서 1940년이 되면 창씨개명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성과 창씨란 말은 뭐죠? 우리 성을 갖다 바꾸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선생님 김씨야. 그럼 여러분도 김씨 있겠지. 이씨도 있겠지. 그럼 여기다가 성을 김부 한자로 이런 식으로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다가 제 이름 본명 그대로 적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적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갑자기 내 이름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일본식 발음이 돼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게 창씨 개명입니다. 우리 이름과 성을 완전히 다 말살시키려고 하는 정책들을 펼치는. 여러분도 똑같아. 여러분 성 뒤에다 붙자 뒤에 이름 그대로 붙이면 돼요. 그 일본식 창씨 이름을 성을 바꾸고 이름을 바꿨다. 이것 때문에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 하나 따겠다 이거. 우리 국어 시간에 나오는 윤동주 시인. 혹시 우리 여러분 공문책에 이거 나오나요? 자아상? 국어책에 나오나요? 대답이 없는 걸 봐서는 안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 우리 한국사 책에만 나오겠네요. 자, 자아상에 다 몰라도 돼요. 한 가지만 딱 한 줄만 이렇게 적어볼게요, 제가요. 말로요. 우리 수영장 가면 백사장이 있잖아요, 그죠? 백사장에 모래 쫙 깔려 있잖아요, 그죠? 자, 오늘 제가 수영장에 가가지고, 모래사장에 가가지고, 이름을 모래사장에 가서 적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래 있는 곳에, 이게 모래라면, 이렇게 홍길동 이렇게 적어본다는 거야. 그리고 모래를 쑥 이렇게 해서 나의 이름을 지운다는 거야, 이렇게. 그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니, 오늘 내가 내 이름을 마지막으로 썼다 지워본다는 거야, 이렇게. 왜 그럴까요? 윤동주가 곧 일본 뭘 가야 돼? 유학을 가야 돼. 그럼 일본 유학 가려면 조건이 뭐야? 창씨 개명이 돼야 돼.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위해서는 일본식 이름이 있어야만 초등학교 입학이 가능해. 내가 오늘 동사무소 가가지고 무슨 서류 하나 떼려고 해. 시청 가가지고. 그러면 입장할 때 창씨 개명이 된 자만 입장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유학 가려면 어떻게? 당연히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창씨 개명이 돼야 돼. 그래서 창피한 거잖아요. 그 당시에 대학을 다닌 인물 되게 지식인이잖아. 그 당시 뭐 초등학교 졸업도 못하는 사람이 90% 이상인데 연희 전문학과 원래 연세대학교에 다니다가 유학을 가는 거잖아요. 유학을 가는데 그 당시로 보면 엄청난 지식인이잖아요. 그 시기에 대학을 다녔다는 얘기 지식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대학을 다닌 사람한테. 그래서 창피하다는 거야. 내가 유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가긴 가는데 내 이름을 바꿔야 된다. 정말 본인에게 부끄럽다. 부끄러운 모습을 치러 남긴 거예요. 이게 자아상이에요. 혹시 윤동주의 자아상이 뭔지 모르겠는데 모래에다가 나의 글을 처음 써보고 마지막 지워봅니다. 다시는 쓸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부끄러운 거. 내 얼굴이 모습이다. 자아상이라고 했다고. 이거 나오면 무조건 뭐야? 40년대라고. 오케이? 창씨개명 39년에 만들어지죠. 창씨개명을 하기 위해서 39년에 뭘 합니까? 우리가 이름을
성은 앞에 김이 박을 쓰고 뒤에 이름을 두 글자, 세 글자 적잖아요. 한자를 적잖아요. 그리고 민법에 근거를 주고 있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민법을 바꿔요. 39년에. 법적 근거를, 법을 급적 근거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조선 민사령을 만들게 돼요. 그 당시 법으로 치면 조선 민사령을 개정해요. 일본식 이름으로 가능하게 법적 근거를 만든 게 39년이에요. 앞에 적어놔요. 39년에 조선 민사령 개정 적어요. 즉 민법을 바꿨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조선 민사령. 이거 처음 들은 분도 계실까요? 내 이름이 홍길동인데, 법적 근거가 민법이었군요. 이렇게. 다음 페이지. 농촌진흥운동 32년부터 40년. 총독부가 주도한 간제농민운동. 대공황으로 농촌 경제가 잇따르게 되죠. 대공황은 미국 얘기합니다. 미국이 1920년대 후반, 정확하게 29년부터 30년 초까지 경기가 되게 어려워지죠. 되게 어려운 시기. 일본이 관제를 이용해서 하는 운동이었다. 반공주의 농업자 충궁퇴치. 우리가 보세요. 10월쯤에 5월에 벼를 심고 10월이나 10월 말이 되면 다 수확이 끝난다고요. 그걸 1년 동안 먹어야 돼. 왜? 그 시기에는 농사가 딱 그렇게 진행됐으니까요. 근데 충궁이란 뭐죠? 봄이 되면 궁핍해진다는 거야. 먹을 게 없어진다는 거야. 그럼 이걸 퇴치할 방식으로 농촌 진흥운동을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충궁의 원인이 차금이라는 뜻이에요. 일본인들이 보는 견해예요. 우리가 보는 견해가 아니게 차금, 돈을 빌려 쓴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시기에 놀이 문화가 없다는 거야. 우리만 지금 가끔 휴대폰도 검색도 하고 게임도 하고 TV도 보고 여러 가지 영화도 보고 다양한 어떻게 시간을 이렇게 소비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건전하게 돈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시골에 예전에 겨울 되면 저녁이 빨라지잖아요. 6시만 되면 어두워지잖아요. 좀 있으면 더 빨리 어두워지겠죠. 5시 반 되면 어두워지겠죠. 밤이 길어져요. 밤이 길어지면 사람들이 힘든 거야.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그 1년 농사 수확량을 갖다가 도박으로 탕진해 버리는 거야. 이 도박이라는 게 이게 되게 무서운 병이어서 내가 잃은 돈을 다시 찾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야. 원상을 갖다가 복구하고 싶은 거야. 내가 오늘 나가서 도박을 1,000만 원 잃었다고 어떻게? 본전 찾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야. 근데 돈이 없어. 도박하려고 하는. 그래서 옆집에 빌려다가 도박을 하게 되는 거야. 이게 충궁퇴치 목적이에요. 그 차금이라는 거죠. 차금 퇴치와 예방의 명분을 시행했다. 이걸 명분으로 잡았다는 뜻이야. 일본 애들이요. 전개, 농민의 부채 정리 및 식량 자급과 경제적 향상을 도모할 명목이었다. 조선 농지령 34년 연도만 보시면 돼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상고입니다. 농민의 긴축 생활과 납세형을 독려하고 농민들이 여전히 고율의 소장료에 시달리며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 증가 및 중일전쟁에 의해 흐지부지되었다. 농촌진흥운동 그냥 연도만 하나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32년 하나만 잡으세요. 네. 그 다음에 병참기지화정책. 대공황 극복을 위한 침략전쟁을 전개하게 한반도를 군수물자 공급지. 이게 참 안타깝죠. 공부를 하다 보면 화도 치밀기도 하고요. 네. 지금 미국의 대공황이 세계를 덮치고 있어요. 지금과 비슷합니다. 우리 지금 이제 달러가 강세되어 있잖아요. 그죠? 달러가 강세되어 있다 보니 우리 원화가 원가 절하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가는 형편없는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지금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죠? 알고 계시죠? 지금 부동산이 지금 거품이 싹 다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서울 보니까 반값으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15억짜리가 7억, 8억까지 떨어졌다고. 마포 같은 경우에. 네. 그래서 마포에 있는 친구가 전화 왔어요. 우리 집 반토막 났다고. 네. 옆집 7억 얼마에 팔렸다는 거예요. 반토막 났다는 거예요. 어떡하지? 어떡하기는 그냥 잡고 있어야지 뭐. 팔려고 산 건 아니니까. 자, 보겠습니다. 대공황을
맞이했다면 나라별로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 거 정당하죠.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죠? 지금 뭐 미국이 됐든 유럽이든 어느 나라든 간에 어떻게 공항을 갖다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제시하겠죠. 근데 좀 달라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이런 나라들이 이 공항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달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하면 뉴딜 정책이라고 불러요. 네. 방금 영국과 프랑스는 블록 경제라고 얘기합니다. 일본은 식민지 경제 적정입니다. 식민지를 개척해서 여기서 생산된 물건을 갖다가 일본에서 대체 작물을 쓰겠다는 거고요. 블록 경제는 수출도 안 하고 수입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급자족하겠다는 거야. 블록이란 말은 뭐야? 블록을 쌓았다는 거야. 벽돌을 쌓았다는 거지. 우리나라에 들어온 물건도 없고 나가는 물건도 없게 만들겠다는 게 블록이에요. 이건 되게 폐쇄적이죠. 뭐 우리 통상 거부 정책과 비슷하지 않나요? 홍선대용 모시기요. 되게 폐쇄적인 정책이죠. 성공할 수 없죠. 대신 미국이 유일하게 성공했어요. 뉴딜 정책이에요. 자, 봐봐. 대공황이 발생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실업자가 늘어나요. 왜? 기업이 도산하잖아요. 그죠? 기업이 문 닫게 되면 당연히 실업자가 증가되잖아요. 실업자가 증가되면 어떡해요? 그럼 뭐, 해결 방법이 없잖아요. 국가에서는 기업을 갖다가 막 독촉하겠죠. 그 독촉한다고 되나요? 자본 다 떨어져 사람을 채용할 수 없어서 다 내보내게 되는데. 그럼 실업자는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뉴딜 정책이란 국가가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직접 나선다는 거예요. 국가가 직접 채용 시장에 나타나요. 즉 국가가 직접 투자를 하게 되고 채용을 하게 되고 이 사람들 일거리를 주고 그 사람들이 월급을 주고 그 사람들이 월급을 가지고 밖에 나가 소비를 하게 돼요. 이렇게 턴을 하게 만든대요. 생산과 소비가 턴을 할 수 있게끔 이걸 뉴딜 정책이라고 불러요. 미국은 뉴딜 정책을 통해서 그나마 공항을 슬기롭게 이겨내가는 정책을 펼쳤어요. 유일하게 성공한 정책. 가장 안 좋은 정책이 뭐야? 이거죠. 하필 우리가 여기에 포함됐다는 거야. 우리가 생산된 물건 다 빼앗게 되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죠. 식민지를 통해서 생산물 가져갔지 소비재 판매에서 이익을 본다는 거야. 이런 방식을 택했다는 거야. 가장 최악의 방법이 우리가 저기에 포함됐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나마 여기에 포함됐다면 어떻게 좀 나았겠지. 그죠? 예. 병참 기자정책 볼까요? 대공황 극복을 위한 침략전쟁을 전개하여 한반도를 군수물자 공급지로 이용하게 됐다. 내용, 공업화 추진, 북부지방의 발전소, 건설, 금속, 기계, 화학공업. 이게 훗날 우리가 남과 북이 쪼개지잖아요. 그죠? 남한과 북한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의 남쪽에는 전기시설과 수리시설이 없어서 저녁이 되면 전기를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김구 선생이 북한의 김일성 만나러 가지고 첫 번째 회담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남쪽에 전기시설 차단하지 말라는 요구사항이에요. 첫 번째가. 그 다음에 수리시설 차단하지 말라는 거. 우리나라 남쪽으로 내려온 농수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농수물자. 그럼 농사 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김일성이 요구한 사항 중에 하나 이거예요. 사김회의에서. 전기 끊지 말라. 농수를 끊지 말라. 김일성이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업화 이 부분은 훗날 해방된 전국의 사김회의에서 김구 선생, 김일성의 요구사항 중에 하나였다. 전기하고 수로 끊지 말라는 것 듣지 않았습니다. 남면 북양 정책 갑니다. 우리가 일본을 엄청나게 신랄하게 비판하는데 하나 배울 점만 하나는 이겁니다. 남면 북양입니다. 그렇다고 일본을 막 칭찬하고 잘했어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 일본 애들이 얼마나 치밀한지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남면 북양 정책을 해서 볼까요? 남부지방의 면화, 뭐 옷이라든가 이불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되겠죠. 북부지방에 양을 길러서 공업원료를 수탈하였다. 이후 세계 공항 이후에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포호무역주로 원료 공급이 부족할 때 이걸 보호할 목적이었다. 보시면 일본이 가장 돈을 쉽게 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국산 면화를 수입해 왔어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식민지 국가에 팔아먹었어. 우리나라, 중국, 동남아에다 막 팔아먹었다고.
100원에 만들어서 막 2,000원, 3,000원에 팔아먹었다고. 엄청난 마진을 남겼을 거 아니야. 그런데 영국 애들이 대공황이 되면서 블록 경제, 수출도 안 하고 수입도 안 할 경우에 원자재 수입 자체가 중단되면 일본은 수입을 할 수가 없고 생산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걸 미리서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에 남면 북양절전에서 원유, 원재료를 다 비축한다는 거야. 물가가 오를 걸 대해서. 그래서 일본 애들이 얼마나 그 준비성이 치밀한 부분 중에 하나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게 남면 북양 정책이야. 이건 우리가 일본을 요구다, 이건 배워야 돼. 우리 경제에서 배운다는 얘기지. 그죠? 경제는 언제든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미리서 원자재를 비축해 놓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살짝 적어, 남면 북양. 원자재 비축 적어요. 원자재 비축한다는 거야. 원자재 비축해서 앞으로 경제가 어려울 때 이걸 쓰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남면 북양 정책이에요. 오른쪽 국가총동원법 갑니다. 아까 연도 외우라고 그랬죠? 38년, 그죠? 뭐 안 해도 되겠죠? 국민적인 총동원연맹, 애국반 정도가 밑줄 긋고요. 인력 강제동원, 지원병, 국민징용, 학도지원병, 징병제, 여자정신대, 공출제도, 우리 식량 모든 걸 다 빼앗아가는 이제 전쟁을 앞두고요. 태평전쟁을 앞두고 공출제도. 됐으면 넘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170페이지 보면 미국 수집령이 있죠. 이거 한 3년 됐겠다. 3년 전 기출문제인데 그때 최고 난이도로 나왔습니다. 최고 난이도가 미국 수집령이었죠. 기출이 나왔는데 나오겠느냐? 안 나옵니다. 기출령만 적어놓으세요. 난이도 높은 기출문제였다만 적어놓으시고요. 일제히 종교탄압, 유교 갑니다. 60세 이상의 유생에 상치 은사금을 지급했다. 상치 은사금이 지급했습니다. 성균관을 경학원으로 개편하였다. 경학원 정도. 되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나오기 십상입니다. 7급에는 이미 기출됐고요. 자, 이겁니다. 유학자들이 가장 말 안 들어요. 일제히 애들이 왔는데. 그죠? 왜? 자기가 배운 게 있고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어떤 뭐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이니까. 그런데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모아가지고 돈을 주는 거야. 돈을 주는 목적은 뭐냐면 친일이 해달라는 목적이야. 제대로 말을 잘 듣지 않은 젊은 유생들이 있어. 20대 젊은 유생들이 말 듣지 않지. 뭐 50, 60 되신 아버지 격에 해당되신 분들이 유생들이 야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 이렇게 뭐 하시는 건데요? 20대들이 거부하겠지. 돈으로 매수하는 거야. 상치 은사는 좋게 말해서 상치 은사금지 쉽게 표현하면 돈으로 매수하는 거야. 유생을 갖다가 매수하는 방법이 상치 은사금이다. 성균관을 이제 문 닫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성균관을 학교를 바꿔버려서 경학원이라 불러요. 경학원으로 개편되었다. 경학원으로 개편된 의미가 있어요. 우리 이제 학교 같은 게 이제 근대적인 어떤 제도가 처음 도입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성균관은 말 그대로 옛날 조선시대 학제잖아요. 그죠? 근대화된 학제가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고. 이때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있어요. 참 여러분 신기할 거야. 우리 학교 가면 뭐가 있어? 1학기가 있어. 뭐가 있어? 2학기가 있지. 그렇잖아. 이게 처음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수강 신청으로 한 다음에 시험을 봐도 점수가 나오지. 그걸 뭐라 부르고 우리가? 학점이라고 이해하지. 그치? 학점 뭐 A 플러스부터 뭐 F까지 쭉 나오잖아. A, B, C 쭉 나오잖아. 플러스 많이 나오잖아. 학점이라는 게 처음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또 교수를 임용하는데 조건이 있어야지. 누구나 교수를 할 수 없잖아요.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춰야 되고 학력이 있어야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교수 임용하는 데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석사, 박사 제도라는 게 없었으니까 최소한 대학교 이상의 졸업자에게 교수를 임용할 수 있는 이런 임용령들이 처음 이때 등장했어요. 이게 좀 신기하지 않아요? 학기제가 처음 등장했다. 학점이랑 처음 등장했다. 교수 임용령이 처음 등장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경학원의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대동학회 유도진흥회 대도사문의 친일 유교단체입니다. 불교 개항장을 중심으로 부산, 원산, 인천, 목포, 군산 이런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가장 성행한 도시가 항구 도시들입니다. 부산, 인천, 원산, 군산, 목포. 이 시기 최고 발전된 도시들 중 하나가 이 도시들입니다. 중심으로 포교활동, 조선불교합병을 기도, 불교 친일 교단화되었다. 색깔이 애색화된다는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승려법을 제정하고 사찰령을 공포에 탄압하고 총독의 지휘 아래 30개 교구를 두었다. 교구, 그 다음에 사찰의 주지를 임명하도록 했다. 교구 밑줄, 주지 밑줄, 거기에 임명 밑줄. 함으로써 기존 산중공의제, 주지 선출제도 밑줄, 선출. 원래 절간의 스님들은 스님들이 투표를 통해서 주지 스님을 뽑았어요. 선출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총본산에서 그냥 주지 스님을 임명해서 내려 보내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초등학교 반장도 선거하지 않나? 그렇잖아요? 반장 하고 싶은 분 손 드세요. 친구들, 선생님들. 나가볼게요. 나가볼게요. 손 들잖아요. 그래서 이름 적고 어떻게 여기 가서 자기 정견 발표하고, 여러분들 우리 투표를 향해서 우리 반장, 부반장 이렇게 뽑잖아요. 네. 최고 많이 뽑은 사람이 뭐 반장, 그 다음에 뭐 부반장 이렇게 뽑는데, 이런 게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자, 그럼 이 제도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지. 그잖아요. 민주국가적으로 이런 거 배우는 거잖아, 우리가 미래서부터 민주주의를 배우는 거잖아. 우리 대표를 뽑는 데에서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선출해주는 표를 던져주는 거잖아. 자, 그럼 2022년, 우리 21세기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절의 스님들은 주지 스님을 임명할까요? 선거를 통해서 뽑을까요? 당연히 뭐 해야 될까? 선출해야 되겠죠. 스님들만 나와서 투표해야 되겠죠. 아니요. 이 악법을 조계종에서 그대로 써야. 왜일까요? 조계종 총무원장은 인사권과 예산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권한, 더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이걸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계가 정화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뭘까? 예산권과 임명권을 각 절에 넘겨줘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일제강점기에 되게 악법을 한 걸 우리 지금 쓰고 있다는 거야, 이건. 그래서 제가 불교 공부할 때 항상, 또 불교를 비판할 때 항상 쓰는 용어가 이거예요. 아니, 지가 뭔데, 예산권하고 임명권을 다 가지고 있어. 주지를 지가 왜 임명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다 자기 밑으로 다 줄 세우기 하는 거잖아. 야, 너 내 밑에 이 자식아, 말 잘 들어, 이 자식아. 그렇지 않으면 넌 잘라, 이 새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너 앞으로 콩물도 없어, 이 새끼야. 예산 다 잘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계종의 예산, 1년 예산이 수백억 됩니다. 수백억 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것은 항상 구린내가 나게 되고 불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한번 비판해 봅니다. 우리나라 현재 속해 있는 불교도 한번 살짝 비판해 봅니다. 기독교. 안학사건, 백오인 사건을 강력하게 이끈 기독교를 탄압하는 정책. 그 안학사건의 그 대부분 90% 이상이 다 기독교인들이었다. 안학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뭐가 해체되죠? 신간에 해체되면 신민에 해체됩니까? 그렇죠. 신민에 해체됩니다. 안학사건을 계기로. 안중근 사촌 동생이었던 안명근의 구속됨으로 인해서 신민 회원들이 거의 다 구속되다 봐야 되겠죠. 결과적으로 신민에 해체되는 원인이 됐다. 일제 조선 교육령 페이지 넘겨요. 짧게 갑시다. 172페이지로 가보세요. 단독 문제 나오기 어려울 것 같고요. 선택 지문 나올 것 같아요. 박스를 제일 밑에 보세요. 1차 10년대 가봅니다. 제일 밑에 박스. 1910년대 1학년에 충성한 국민, 하급 기술 인력 양성, 기술임이 즐겁습니다. 20년대 갑니다. 친일파 육성, 조선어 교육 시행, 민족이관 분열, 대표는 조선어 편수임이 즐겁습니다. 20년대 조선어 편수에 우리 역사를 예고하는 단체가 등장하죠. 이건 총독부 산하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30년대 갑니다. 조선어와 조선 수의 과목, 수의 과목이라는 말보다 선택 과목이다. 선택 과목이다. 자, 그럼 선택했는데 뭐가 없다고 그러지 아까? 가르칠 선생님이 없다고. 국어 선생님하고 한국사 선생님이 없다는 얘기야. 그럼 폐강되는 거지. 40년대 조선어 조선사 완전 폐지 입주로 가야 돼. 수의 과목 40년대 완전 폐지. 사자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죽을 사자 생각하면 되겠죠. 와, 끝났네. 언제 끝났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페이지 넘깁니다. 꼭 제가 했던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서만 쭉 잡으시면 됩니다. 내용까지 물어볼 거 없으니까요. 자, 3일 운동 가야 되나? 이거 좀 쉬어가야 될 것 같아. 타임 끊어갑시다. 아, 이거 찾아. 이거